남북 관계 역사를 보면은 7.4 공동성명이 최초의 합의지만 진화되어 간 거거든요. 정말 그 70년의 대화가 조금씩 이렇게 그렇죠. 진화가 되어온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진화의 역사를 봐야 돼요. 지금 대통령 얘기를 우리가 쭉 했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김 교수님이 정동영 장관 통일원 장관 시절에 정책보좌관을 하셨잖아요. 갑자기 급 장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졌어요. MB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언젠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특정 계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참 이게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경우가 뭐냐면은 김하중 장관이에요. 네. 그 양반이 회고록도 쓰시고 하면서는 최초로 우리 중국과의 수교를 본인이 정치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외교관으로서 꿈으로 가졌던 그런 분이고 김대중 대통령 때 의전수석하고 뭐 외교안보 이런 거하고 중국 대사까지 하셨던 분 아닙니까 올해. 그런데 그때 가졌던 신조와 달리 저는 MB 때 이 양반이 통일부 장관을 하셨는데 그때 나왔던 언명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럴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영혼 없는 뭐 공무원이라 그러나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예. 이명박 정부의 남북 관계라는 게 천안함 사태 이후에 갑자기 나빠진 게 아니고요. 예. 그야말로 정부 출범할 때 2008년 2월 달에 네. 김하중 장관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이 진전되기 어렵다 이렇게 연계 발언을 얘기하면서 덜컥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꼬였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실망스럽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역시 장관의 역할이나 능력 이런 거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이 제한적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철학과 네. 의지가 있어야지 부처 간의 조율도 되고 그렇겠죠. 장관이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없으면은 부처 간 협력도 잘 안 되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굉장히 럭키했던 케이스 아닌가요? 그러니까 밀어주는 대통령 하에서 9.19라는 성과를 그 정권의 기조가 그랬기 때문에만 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뛰어넘어서 본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나름대로 한껏 발휘해 본 케이스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책 결정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김대중 정부도 임동원 장관님 회고록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임동원 장관님은 김대중 정부에서 일할 때 굉장히 행복했다. 왜 행복했냐면은 자기가 해야 된다. 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김대중 대통령한테 제안했을 때 단 한 번도 노한 적이 없다. 네. 사실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전문가잖아요. 정말 해박하고 통일 방안까지 만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 예. 밑에서의 실무적인 검토를 굉장히 존중을 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뭐 아시다시피 정부가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토론을 하고 서로 부처 간의 NSC 같은 게 정말 잘 그렇죠. 작동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NSC라는 걸 통해 갖고 부처 간에 협력을 하고 대통령이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러니까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시스템. 정책 결정 방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통령의 의지와 시스템이 참 중요한데 임동원 장관님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그야말로 소위 얘기하는 햇볕 정책의 설계사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면서 굉장히 기억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 6.15 정상회담하고 남북관계 상당히 갈 때 아마 우리도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될 거라고 보는데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네. 그때 강정구 교수 사건인가 뭔가 나오면서 네. 그걸 이제 임동원 장관한테 네. 책임을 돌려서 네. 결국은 임동원이 500개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때 임동원이 옷을 벗기지 않으면 당시 자민련이 우리가 맞습니다. 연합을 깬다 이렇게 됐는데 김대중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민련이 손을 놓으면 정권의 안정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저희조차도 네. 그때 저희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텐데 저희조차도 당내에 조금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유 저거는 정권의 안정을 지켜야지 임동원 손을 놔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이 임동원 장관을 지켰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JP조차도 그 예측을 못했다고 봤는데 왜 DJ가 저렇게까지 하면서 결국은 손을 놨어요.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국면이 됐는데 저는 그 후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DJ는 어찌 보면 국내 정치보다도 임동원을 버팀으로써 갖는 메시지, 즉 햇볕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미국과 주변국에 보이는 것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국내 정치의 다수를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것 아닐까. 이렇게 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짧았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항상 이제 실제로 굉장히 그리고 전 거의 불가능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독일의 빌리 브란트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네. 저 베를린에 가면은 빌리 브란트 기념관에 벽에 네. 크게 써놨는데 평화가 전부는 아니지만 평화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점, 그 2001년이라는 그 시점이라는 거는 부시 행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가 다시 격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 위험한 순간에 뭐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네.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책 우선순위를 저는 그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걸 그런 명확하게 선택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많은 분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내적인 과제도 많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이제 악화 국면에서 많이 느꼈잖아요. 아 이러다가 네.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게 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평화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그거를 구체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임동원 장관 케이스를 생각하면서 김대중 자서전 2권짜리를 보면 이렇게 두꺼운데 매 권이 그 2권의 맨 마지막에 결론 한 서너 페이지가 있는데 그중에 3분의 2 정도가 외교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절실하게 내정은 다시 고칠 수 있지만 외교는 못 고친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교를 잘해야 되는 나라고 남북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김대중이라는 노 정치인이 80평생을 담아서 네. 자서전 쓰고 요약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정치인은 역시 아까 여론 얘기하셨지만 꼭 당장의 여론만 갖고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네, 참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대통령 얘기했고 장관 얘기했는데 내친 김에 한번 이런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조금 전에 브란트 얘기가 나왔는데 에곤 바르가 이제 그렇죠. 브란트에 우리가 많이 얘기되는 소위 동방 정책의 설계사, 그러니까 군사적인 것은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걸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마치 햇볕 정책에 있어서 단단한 안보를 하면서 대화로 풀어가는 그것에 이제 기초를 닦은 인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곤 바르는 원래 출신이나 이게 어떻게 되는 사람인가요? 에곤 바르는 빌리 브란트가 서베를린 시장을 할 때 1960년대부터 일종의 보좌관 역할을 했고요. 그냥 정치 보좌관 출신인가요? 예, 정말 정치인과 네. 정책 보좌관의 예. 그 관계.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임동원 장관님 네. 이렇게 그 관계처럼 예. 굉장히 좋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이 남북 관계를 읽어와서 이론과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1세대들이 이제 연세들이 좀 되지 않습니까? 네. 임동원, 정세현, 뭐 가령 최근에 뭐 문정인, 뭐 한한상 더 연배이고 이런 분들에 이르기까지 이제 그보다 좀 내려온 2세대들이 국민들에게도 대중성을 좀 갖추고 설득력도 갖추고 이론과 경험을 다 갖춘 제2의 김대중, 제2의 노무현이 나와야 되는 것처럼 제2의 에곤 바르, 제2의 임동원이 나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우리 김현철 교수님이 제가 이번 책을 보면서 좀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아이, 과찬이시고요. 이런 생각을 노력해야죠 우리가 다. 예.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노태우 얘기를 했지만 노태우 대통령, 박철원 씨가 또 간단치 않은 기여가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북방 정책에 아주 흥미로운 걸 봤는데 북방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외교안보 수석인가요? 누가 야 이게 뭔 소리냐? 미국 일본이 더 중요하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박철원 씨가 한 멘트가 나오는데 소개돼 있는데 아주 흥미로워요. 그것은 미국 중심주의고 약간 보수적인 생각이고 참 예. 시대를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관료들을 막 비판하죠. 막 박철원 씨가 당시에 그런 관료들을 막 두드려 팬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참 흥미롭다 이랬는데 그분의 어떤 다른 민주주의에 대한 공과라든가 개인적인 오름 그름은 제쳐놓고 흥미로운 기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의 보수 세력 내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는 보수가 보수 같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보수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근데 보수 세력 내에서 합리적인 이론가 또는 합리적인 정책가 또는 합리적인 정책인 또는 정치인 경우는 다르지만 김영희 대기자님 같은 경우는 사실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저희가 경청할 만한 말씀을 저희도 못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보수 정치인, 보수 언론인, 보수 정책가 중에서 지금 아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경청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보이나요? 전 잘 안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박철원 씨 같은 경우에는 원조 보수잖아요. 그렇죠. 저 그야말로 TK 세력의 핵심인 거고 네, 네. 보수 중에 보수인데 우리가 남북 관계를 얘기하면은 얘기가 됩니다. 최근에도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보수의 이 퇴행이 너무 심각하다.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남북 관계라는 게 우리 민족적인 문제이면서도 우리 국가의 일 중에서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인데 예.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네. 그런 차원에서 박철원 씨를 좀 불러내 보자 이렇게 해갖고 저는 몇 번 대담도 같이 했습니다. 대담을 해보면은 네.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분단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이 외교력이라는 게 네. 결국 어떻게 발휘가 되겠냐. 결국 북한 문제를 극복을 해야지 주변 강국들한테 우리가 할 말이 생기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보수 이념적인 게 아니고 국가가 해야 될 역할, 정치인들의 책임 네.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근데 요새는 그런 분이 잘 안 보여요 보수 쪽에. 예, 참 안타깝습니다. 찾기 어렵죠. 예,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고 예. 미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닉슨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반공의 아이콘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국익의 차원에서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그야말로 실용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네. 너무 이념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비밀 접촉이 많았는데 지금부터는 굳이 비밀 접촉이 필요하고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 들면서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아예 사실상 공표를 했어요. 이 뜻은 사실상 이제는 공식 라인을 공개적으로 보내야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혹시 그 외에도 비밀 접촉이 가능하거나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비밀 접촉은 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공식 비공개 접촉이 있고요. 예. 비공식 비공개 접촉이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네. 김영삼 정부나 기타 등등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거는 비공식 비밀 접촉. 그리고 우리가 비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정상적인 정부면은 그런 비공식 비밀 접촉을 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식 비공개 접촉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죠. 공식 접촉인데 공개냐 비공개냐 그건 선택의 문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물 위에서 예, 논의해야 될 게 있고 또 정보당국 같은 경우는 물 알았습니다. 아래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앞으로는 남북 공식적일 관계만 것이다. 예. 남북 관계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미 관계는 다 마찬가지죠. 자, 그다음 예. 질문. 미국의 협상에 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특히나 푸에블로호 협상 경과가 쭉 나오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뭐 사과문을 읽는데 그걸 미국이 더 쓰기를 하든 뭐 이런 어떤 전술적인 서로의 얘기들도 흥미로웠는데 일종의 미국의 대북 협상사를 보면 정권이 바뀌었지만 나름의 미국의 대북 협상 경험이 축적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나름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의 안정적 현상 유지라는 선에서 적당한 긴장의 틀 내에서 이제 관리해 온 건데 트럼프가 그 틀에서 극대 이익을 취하는 방식을 현재까지 해왔는데 그 정도로 갈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 범위를 이탈, 즉 이탈이라는 거는 충돌로까지 가는 거죠. 어느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 결정하는 방식이 과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정책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섞여서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제도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가장 쟁점은 뭐냐면은 네. 코피 전략이다. 네, 뭐 네. 이렇게 해갖고 트럼프 정부가 이러다가 그야말로 우발적으로 군사적 공격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도 뉴욕 타임즈가 보도가 됐지만 미국 국방부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거든요. 그거는 누가 검토를 하더라도 피해가 큽니다. 이미 뭐 20년 전에 뭐 그렇죠. 클린턴 때 했어도 100만 명 사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서 거친다면. 검토를 해보면은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국 민주주의 정책 결정 구조에서는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건 어떻습니까? 자, 그럼 역으로 북의 정면을 갑니다. 북한이 비교적 협상의 강자, 이건 협상에 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이게 왜 그런가? 원칙 때문인가? 벼랑 끝 전술이 능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그 시스템 자체가 예를 들어 중간에 쌀 협상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정말 경험 없는 이석채 재경부 장관이 갑자기 처음 나가고 저쪽은 베테랑이 나오고 예를 들어 이런 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의 시스템으로 대남 관계를 다루는 또는 대미 관계를 다루는 시스템이 안정화 전문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측면인가요? 예,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부가 바뀌면은 실무자들 계속 바뀌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라든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 불가침 부속 합의서의 북한 대표입니다. 90년, 진짜 91년에 뭐 오래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연속성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북한은 협상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네.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는 협상을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론도 고려해야 되고 국제사회도 고려해야 되고 고려할 게 많죠. 그렇지만 북한은 고려할 요소가 단순하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이 분명하고요. 제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북한은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응 방식이 굉장히 경직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 하는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북핵을 다루는 현존의 유일한 합의는 경험을 직접 해보신 건데 정동영 장관 때 9.19 만들어진 9.19 합의 아닙니까? 뭐 경제와 안보를 바꾸냐 안보와 안보를 바꾸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것을 바꾸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본 거 아닙니까? 북핵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그 틀이 유효하다? 유효한 부분이 있고 유효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효한 부분이라는 거는 네. 결국 출구, 네. 그 최종적인 목표, 네. 그 9.19 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의 핵을 포기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관계 개선을 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네. 그래서 핵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마찬가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종 출구에 예. 비핵화를 둬야 될 겁니다. 최종 출구가 비핵화라는 점은 동일하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북한의 핵 점은? 능력이 예. 달라졌잖아요. 그때의 핵 능력과 지금의 핵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북한을 둘러싼 국제 환경도 예. 많이 달라진 거죠. 중국의 위상과 역할도 높아졌고 미중 관계도 그 당시의 미중 관계하고는 또 다르고요. 그래서 일단은 협상이라는 거는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뭐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같은 경우에도 9.19 공동선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같이 묶어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이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협상의 구조도 좀 달라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구는 9.19 내지는 9.19 플러스 비슷한 틀일 것인데 9.19에 담은 것을 반드시 담아야 할 텐데 입구와 접근 전략이 좀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입구는 네. 동결부터 시작하자. 네. 동결이라는 게 상황 악화가 중단되는 거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미사일 발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래서 입구를 분명히 하고 출구를 향해서 가는데 입구에서 출구는 멀 겁니다. 복잡할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 악화 국면을 해결 국면으로 돌려 세우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해결의 문으로 들어서기만 하면은 다른 정세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네. 자, 입구에서 출구까지 경로가 복잡할 것이다. 이건 당연한데 지금 입구를 동결로 놓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동결을 입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판단들이 다른데 이건 별도로 해놓고 조금 다른 이슈로 입구와 관련해서 김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많은 분들이 자 5.24 해제, 개성공단, 금강산 이거는 우선 우리가 선행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조차도 그거는 지금 워낙 정세가 조금 무리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슈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재가 예.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5.24 조치라든가 우리 독자 제재 같은 경우에는 정책이 달라지면은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유엔의 제재거든요. 네. 우리는 유엔 회원국이고 유엔의 제재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촘촘해졌죠. 촘촘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유엔의 제재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여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제재에서 유예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또 허용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허용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문제 이런 거는 뭐 가능하고 모든 국제사회가 예. 다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또 체육교류 지금 뭐 최문순 지사께서 2021년에 평창하고 마식령하고 동계 아시안 게임을 공동 개최하자 이런 제안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은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풀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더 연구해야 되는 면이 금강산은 이산가족하고 연결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에서 상봉하지 만나고 않습니까? 또 네. 화상적이기도 하니까 이산가족들이 금강산에서 만날 때 그렇게, 예. 일부 관광을 하거든요. 해금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2박 할수 3일 기간 있겠네요. 동안에 예.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이산가족 문제는 대한적십자사에 북한에는 이산가족을 만나겠다 신청하신 분이 한 13만 1,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반수 이상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80대 이상이 61.7%입니다. 그리고 2017년 한 해만 3,900명이 사망하셨거든요. 이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거는 예. 그걸 시급하게 풀면서 이거를 필요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상봉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예. 상봉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상봉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셔요. 요 분들에 한해서는 금강산이라도 볼 수 있게 이산가족에 한해서 시범 관광 같은 거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좋은 같습니다. 아이디어네요. 거기서부터 네. 시작을 해서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은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이런 게 연결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7.4 얘기하셨지만 7.4 기본합의서 6.15 14 이런 굵직굵직한 중간에 결절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남북기본합의서가 북한이 제일 입장이 어려울 때 그쵸. 합의한 내용이다 이러셨어요. 네. 근데 가장 완성도가 높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지금 이제 북한이 이번에 올 때 6.15 써 있는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네. 그런데 남북기본합의서에는 NLL을 쌍방 관할권으로 한다고 해서 NLL을 우리가 가장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상호 간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정신으로 돌아간다면 6.15 14와 함께 남북기본합의서도 최대한 전면 복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가 또는 그런 주장을 우리가 하는 것이 타당한가 어떻게 보시나요? 현실성은 어느 정도인가? 남북 합의라는 게
기본 합의서도 그렇고 14도 그렇고 6.15는 이제 원칙을 합의한 거니까 예. 그 합의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 그 당시에 남북 관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예.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합의들을 우회해서 남북 관계를 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방식을 다 다뤄놓은 다 거죠. 담아 놓은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경제협력이 됐든 이산가족 문제가 됐든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됐든 이런 것을 결국에는 다시 합의를 하고 실천하고 또 수준을 높이고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합의들이 갖는 의미들이 중요합니다. 크다. 물론 이제 그동안에 예. 14 합의를 하고 나서 벌써 네. 11년이 지났는데 그 11년 동안에 또 변화된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변화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우리 현실에 맞게 이제 합의를 해야 되지만 과거의 합의가 갖는 정신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여전히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복원하고 인정하고 주장할 수 있는 살려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련돼서 네. 남북한이 군사회담을 연다. 그래서 회담을 한다 했을 때 사실은 불가침 부속 합의서보다 더 정교한 합의문을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예를 들어 한미 합동 훈련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상호 양해를 하고 하는 부분조차도 거기 다 기본 나와 있죠. 합의서에서 맞습니다. 그거를 복원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예. 들더라고요. 예. 결국은 소위 남남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대국민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일정하게 견지하고 요구를 강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편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미국과 얘기할 때는 미국 헌법의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는 상대의 논리를 갖고 하는 것이 좋은데 인권 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이건 잘못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얘기지만 서로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자칫 북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데는 덜 효율적일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네. 저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이 명색 사회주의 국가인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신분제 국가 아닙니까? 대학도 마음대로 못 가고 차별도 있고 그런 어떤 문제들 또는 정보가 개방되지 않는 거, 여행의 자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 이런 다양한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인권 문제라는 게 한편으로는 북한 사회를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협상의 레버리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측면들로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대북 협상에서의 통일된 또는 어떤 공존의 공동체로 가는 정통성의 우위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주장할 대목들을 현실화시키기도 하고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독 관계에서도 보면은 예. 이제 서독이 동독에 대한 인권 정책을 펼 때 크게 네.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적대적 인권 정책이 있고 협력적 인권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력적 인권 정책.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적으로 인권 개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인권을 개선하려면은 동독 지도부를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인권을 개선한다는 게 협력적 인권 정책인데요. 우리도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는 거고요. 네. 중요한 건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네. 것이고 또 최근에 국제사회의 인권 개념은 굉장히 넓습니다. 예. 자유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평화권이라든가 사회권이라든가 이걸 이제 포괄적 인권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이게 너무 정적으로 요란하게 접근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북한 주민들의 필요한 인도주의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균형 있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나갈 시점에는 3.1절이 조금 지났을 겁니다. 백범의 이제 남북 협상을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제 문재인까지 오면서는 남북 협상과 북미 협상의 투 트랙을 종합하는 일종의 협상론은 연결되고 근데 그 당시에 백범이 성공 못한 것은
남북 협상을 했는데 국제적인 정세를 흔들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상이라는 맥과 대화가 연결되면서 우리는 진화하면서 남북 협상과 북미 협상 내지는 국제적인 교류를 이제 틀을 같이 만들어가는 뭐 육자회담까지 이런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제 진화된 정책을 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냉전적, 분단적, 갈등적 사고가 아닌 대화와 평화에 맞습니다. 의한 협상의 어떤 연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개념 얘기가 참 흥미로운데 저희가 햇볕 정책 처음 얘기할 때 우리가 쓰긴 좋은데 상대가 듣긴 기분 되게 나쁠 거다 그런 얘기 있었고 네. 실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포용 정책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포용이라는 개념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포용 당하는 거니까 기분이 네.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은 접촉을 통한 변화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의 개념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동행 정책, 네. 평화 공천을 위한 동행이라면 동행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어느 목표가 있는 거니까 그거 어떨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햇볕, 포용, 평화 번영 여러 가지 해봤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떤 그런 정책을 국민적으로 쉽게 또 국제사회에 이해할 수 있는 뭐 좀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에곤바레가 네. 되실 분한테 한번 네. 여쭤보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떻게 좀 명명할 것인가 네. 그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대체로 결론은 일단은 내용을 좀 충실하게 갖고 가자. 그래서 내용이 형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악화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또 가야 될 길도 멀고요. 그래서 지금은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해법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명을 할 때 평화의 의미를 네. 좀 담을 수 있었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저희는 못하는 거니까 네. 저기 공부 많이 하시는 우리 김 교수님께 저희가 일단 지금은 콘텐츠 중심으로 하되 왜냐하면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옛날 햇볕 때는 쉽게 햇볕 했잖아요. 근데 뭔 국민이 공감하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한 것 같다. 동방 정책처럼. 그래서 한번 좀 연구 좀 해주십사 하고 하나 부탁드리고요. 특히 이제 대북 정책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도 여론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걸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공감대를 모을 수 있는 그 개념적 작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987년 직선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서 군사독재 정권을 마무리하고 직선제 헌법으로 갔는데 사실은 1988년 올림픽이 남북관계의 중대한 전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기억을 해야 하고 또 이 책이 우리 김현철 교수님의 책이 저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80년 모스크바에서는 사회주의권만 참석하고 84년 LA에서는 자본주의 세계만 참석한 분단된 올림픽을 88년 서울올림픽이 최초로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이 다 참여한 그런 전기가 되고 우리도 새로운 전환의 점을 맞았습니다. 북방정책이라는 촛불혁명 이후에 지금 민주화를 다시 하고 또 개헌 이렇게 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평창올림픽이라는 2018의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은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0년 만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88년 이후 30년 만에 촛불혁명을 민주화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평화, 통일이라는 점에서도 새로운 전기로 맞이해야 하는 그런 중대한 시점에서 70년의 대화라는 역작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이 대한민국의 그리고 통일된 한반도의 에곤바르처럼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